안녕하세요. 북한의 실상을 담은 책을 읽어드리는 유튜브 소미TV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져 있고, 특히 이번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야만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더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제가 이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특별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김일성 투자를 위해 손과 발이 되었던 전 북한 정보요원 김정일이 뒤늦은 고백, 독재자를 고발한다. 이 책인데요. 이 책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이 여기 남한에도 많이 탈북해 왔지만은 실제 엘리트들이 우리가 모르게 저 해외에서 잠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도 이 책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북한을 더 잘 알아가는 계기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내기 전에 오스트리아 기자 그리고 작가 단행본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 두 분, 잉그리트 슈타이너 가시 그리고 다르단 가시, 이분들이 15년 만에 나타난 김종률과 만나 인터뷰를 하게 돼서 이 책이 세상에 내놨다는 점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부자를 위해 손과 발이 되었던 김종률 전 북한정보요원이 뒤늦은 고백, 독재자를 고발한다. 이 책을 내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오스트리아 기자들이 소개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2007년 3월 나는 스포츠 기자로 위장해 언론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북한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다. 난 이전에 수년 동안 김종일이 강적인 나라로 갈 수 있는 여행 비자를 받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다. 또한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면담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늘 실패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스트리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과 함께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이 세계 공동체의 일부라는 증거로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해 왔었다. 덕분에 나는 국적으로 방문 허가를 얻었다. 예상했던 대로 난 북한에서 어디를 가나 감시를 받았고, 허무맹랑한 박물관들, 유적지들 그리고 기념물들을 억지로 들러보아야 했었다. 하지만 나뿐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양에 살고 있는 보통 시민들과의 대화는 단 한마디도 허용되지 않았다. 어쩌다가 내가 말을 걸어보려고 하면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얼른 몸을 돌렸다. 무엇보다도 오스트리아 선수들은 북한 팀과의 시합에서 6대0으로 패배를 당했다. 이로 인하여 더 높은 리그전으로 올라가자고 했던 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 원정은 오스트리아 여자 국가대표팀에게 오히려 운이 없는 대회가 되었다. 나 또한 폐쇄적인 이 나라에서 뭔가 탐색하는 데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최소한의 몇 가지 인상들과 사건들을 정리해 독자들이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이 나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리기 쉽게 설명한 기사를 내보냈다. 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내가 확실해진 것은 난 정작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밖에 제시하지 못했고, 더욱이 북한이 엄격한 비자 결정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나라를 다시는 방문하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북한 대표들 중 누구하고도 말 한마디 나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북한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쓸 일은 없을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난 신문이나 방송 등 보도를 통해서만 그 아시아 국가의 계속적인 발전에 대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4년 10월 유럽 주재 북한 공작본부의 거점지인 바르샤바에서
특별히 이 사건을 위해 브라티슬라바로 날아온 북한 공작위원들과 슬로바키아 경찰들은 실종 신고된 독재자 김정일 호위대 최고 책임자를 찾고 있다. 해가 바뀔 즈음 며칠 동안 치안이 불안한 슬로바키아의 수도를 수일간 헛수고하면서 샅샅이 뒤지고 난 후에 수색대들은 체념한 채 사건을 종결시킨다. 그들은 실종자를 찾을 단서를 거의 잡지 못했고 그들이 오히려 최고 책임자의 시체를 찾아 도나우강 하류를 따라 샅샅이 찾아봐야만 한다는 절친한 어느 오스트리아 사업가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기에 이른다. 대략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실종된 최고 책임자는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된다. 평양에 있는 옛 직장에서 그는 영웅으로서 존경을 받게 된다. 2009년 봄, 15년 후에 도나우 강변이 도심 빈에서는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세간의 소문이 떠들던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강 상류 쪽에서 나타난다. 인생의 15년을 지하에서 보낸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두더지 같은 자신이 생활 아래 신물이 났기 때문에 어떤 중개인을 통해 나와 접촉을 하려 했다. 그는 도피할 때까지 충실하게 혼신해온 독재 정권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나와 접촉하려 한 이유는 내 기사 때문이었다. 나는 그 기사들을 2007년 봄에 작성했고 나는 이후에 북한에 대한 기사는 이제 영원히 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이 그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주었다. 그 이야기를 할 경우에 무엇을 문제로 다룰 것인가 하는 고민은 적어도 나의 놀라운 만큼이나 컸다. 이것이 북한 공작이 허무맹랑한 술수일까? 한 상에 빠진 사람이 이야기에 속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들이 진실일까? 여러 책들이 공동 저자인 내 남편과 함께 우리는 철저히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 북한 남성이 그동안 죽은 것으로 믿어왔던 최고의 책임자 김종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중요하며 그의 이야기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고 유례가 드문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남자의 삶은 북한 권력층 핵심 세력과 그 나라의 정치 역사를 독점적으로 통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김정률은 독일 회사들과 오스트리아 회사들이 뻔뻔한가 금전력을 밝혀줄 1급 증인이었다. 김종률은 독재자의 명령으로 이 회사들과 20년간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는 거래를 해왔다. 그들에게 국제법, 독일법, 그리고 오스트리아법에 소속되는 불법 거래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김종률은 15년 동안 발각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서 익명으로 살아가는 데 성공했다. 김종률은 북한의 설립자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들을 위해 핵 방어용 벙커를 만들었고 독재자들이 보호와 호사를 위한 도청 장비들과 무기들, 기술과 방탄 장치가 된 리무진들을 구매해 왔다. 김정률은 매혹적인 시대의 증인, 고발인, 희생자이자 공범이다. 이 책과 김정률의 이야기를 통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나라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정말 다루기 힘든 모험, 외부와의 고립과 가혹행위의 경향을 알게 된다. 그렇지만 수십 년 전부터 금수소치를 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대량 파괴 무기들과 핵무기들을 제조하기 위한 기술들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들과 탄압력 장비들을 어떻게 구입하는지도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기자이자 단행본 작가들로서 모든 사건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여러 자료를 마음대로 검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양심상 최대한 검토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본문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확신한다.
2009년 12월 빈에서 잉그리트 슈타이너 가시, 그리고 다르단 가시. 이 책은 11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1. 더수 2. 청산가리아 지프로 만든 신 3. 북한 대한국 4. 멋진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5. 상승 6. 황금시대 7. 헌신과 안내 8. 100m의 아름다움 9. 굿바이 위대한 수령 10. 핵생명 보장 비보장 11.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럼 지금부터 파트 1 더주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북한 인류신 76 하물기가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서 있다. 방공 구별을 하고 화물을 가득 실은 그 묵중한 수송기는 17시경에 일으켜야 한다. 목적지는 평양.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김종률은 수화물 목록을 한 줄 한 줄 체크하는 중이다. 60세의 마른 체구를 한 이 북한인은 주문한 모든 물건들이 순서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결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그는 이 수화물이 최상의 상태로 지점 장소에 도착하도록 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목록을 체크한 바 있다. 그는 만족한다. 평양의 최고 명령권자가 그에게 위탁한 모든 것을 마련하는 일을 그는 다시 한번 해냈다. 오늘 거대한 인류신 하물기 아랫부분에는 2대의 소방차 외에도 금속 탐지기들과 전화도청 장비들이 같이 실려 있다. 그 외에도 방독면, 레이저 강선 장비들, 경보 장치들도 함께 실려 일으켜야 한다. 총 18톤 이상 나가는 화물이 일부는 오스트리아에서부터 브라티슬라바 공항으로 향하는 노정 중 절대로 발각되면 안 되는 곳들도 있다. 1950년부터 다양한 국제적인 공동조치는 안보와 관련된 기술이나 무기들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화물기들이 평양을 향해 이륙하거나 화물기차가 동유럽과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북한으로 움직일 때면 늘 그렇듯 불가피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 매우 까다로운 상품들은 주의를 기울여 포장해 놓았다. 또한 운송자들을 새로 작성해 놓았고 필요한 세관원들도 여러 명 매수해 놓았다. 김정렬은 20년 이상 독일권 국가에서 북한 독재 정권을 위해 필요한 수많은 물품을 구매해 왔다. 도청장치나 도금한 휴대용 화기, 하이테크 제품들 같이 엄격하게 반출이 금지된 물건들, 그리고 기계공장 전체와 같이 용적이 큰 물건들, 독재자 가족이 별장에 쓰일 비단 벽지, 타일, 양탄자들 같이 단순한 물건들을 구매했다. 김정렬은 언제나 최대한 정확성을 가하는 데 주의하였다. 대학 교육을 마친 이 금속기술자는 지난 20년 동안 물품 운송 도중에 단 한 개의 나사못도 분실한 적이 없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긴 운행 중에 드넓은 러시아 초원의에서도 창틀 우려 진찰 장비 파이프가 단 한 개라도 분실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김정렬이 지금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1994년 10월 18일 어느 날, 이 북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어깨를 토닥거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날들과 같은 평범한 날이 아니다. 이륙할 때까지 아직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 김정률이 남물에게 바랐던 것은 그의 동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점심 식사를 하러 슬로바키아의 수도로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의 북한 동료 2사람은 택시를 타고 2명의 오스트리아 기업인과 슬로바키아 기업인 1사람도 마찬가지로 택시를 탄다. 동무는 달러를 어디에 보관했나? 북한 구매단의 대표단장은 젊은 동료에게 묻는다. 이 직원은 보이지 않게 자기 셔츠 아래에 숨긴 복대 주머니를 가리킨다. 북한 사람은 흔치 않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면 반드시 의하를 지니고서 귀국한다. 의하를 서지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달러는 공산주의 북한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동문 개폐 장치이다.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굶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김정률은 자기의 옷깃을 만지작거린다. 그의 양복 윗도리 속에는 보통 종이봉투 속에 2만 달러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무방비하게 지니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오. 하고 그의 동료가 주의를 준다. 그렇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말에 대응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여기 이 테이블 앞에 있는 그들 모두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충실하고 순정적인 김정률이 한 뭉치 달러 때문에 그의 임무를 이행하다가 느닷없이 습격을 당했고 목숨을 잃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모두가 최근에 김정률이 브라티슬라바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비열한 강도살인이 희생자가 된 것이라고 인정해야만 한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시내에서 빨리 기념품 및 몇 개를 더 구입하자는 어느 슬로바키아 사업가의 제안에 기꺼이 따른다. 평양에 있는 어떤 당원을 위해서 안경을 꼭 구입해야 한다고 들러대던 김정률도 마찬가지로 그의 제안에 따른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어도 다시 만나는 장소는 공항이고 정확히 2시간 후에 만나기로 하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다. 그것이 김정률이 기대했던 빈틈이다. 거의 1년 전부터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왔다. 가짜 이름으로 린치의 저학원 아파트를 하나 빌려놓았고 도주할 때 필요한 아주 작은 상세한 내용까지 모든 것을 되풀이하여 연습했다. 북한이 인류신 하물기에 정착한 이륙 시간이 마침내 확정되기 2주 전 잠적하기로 한 그 북한인은 총연습을 감행했다. 지난해 빈에서 자기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북한 동료 2사람에게 그는 온천으로 목욕을 가자고 제안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사의를 표하면서 거절한다. 지루하고 또 너무 비싸니 혼자 가라는 것이다. 동료와 헤어진 60세의 남자는 온천으로 가지 않고 즉시 브라티슬라바로 가서 그 도시에서 택시를 잡아탄다. 그리고 서둘러 기차역으로 가서는 빈행 기차에 몸을 싣는다. 빈내에서 또 한 대의 택시가 그를 서부역으로 태워다 주었고 이번에는 린추행 기차를 탔다. 그는 연습한 도시 목표가 그것에 있다. 그것은 우오파르 교회의 23평방미터짜리 아파트이다.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그가 도착하기로 한 순간부터 5시간 이내에 슬로바키아의 수도를 벗어나 그의 새로운 거처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자유롭게 말이다. 김정률은 처음으로 기대감에 휩싸여 있다. 그의 도주 격려는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놓여 있다. 마음속 불안은 한순간에 자신이 전 인생을 영원히 두고 가야 할 그 남자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김정률은 2 동료가 번화한 브라티슬라바의 시내에서 길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린다. 단 몇 미터 거리에 택시가 한 대 서 있다. 마른 체구의 그 아시아인 그 신속하게 그쪽으로 나아간다. 눈에만 띄우지 않으면 돼. 이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해. 그런 말이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에서 쿵쾅거린다. 몇 분 후 역에 도착했는데 거의 사람이 없다. 매시 정각의 빈 방향으로 기차가 출발한다. 도주자는 비행차표를 이미 2주 전 총연습을 할 때 사놓았다. 짙은 갈색 외투를 입고 있는 외모가 단정한 이 신사는 이제 기차의 승차에 출발 신호가 곧 울리기를 바라기만 하면 된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제 떠날 순간이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다. 창밖으로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시선을 던진다. 기차가 마침내 슬슬 움직이자 앞만 바라보고 있던 그가 갑자기 짧은 한숨을 내쉰다. 끝없이 길게 느껴진 20분 동안에 기차는 마제교 국경 여권 검사대까지 간다.
태연자약하고 진지하게 행동하는 그 아시아인은 자신이 외교관 요건을 제시한다. 오스트리아 국경 세관원은 유효 기간이 14일밖에 남지 않은 비자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요건의 스탬프를 찍는다. 김정렬은 서서히 안정을 찾는다. 도주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화창한 10월 어느 날 오후 4시경 기차는 벌써 빈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반면에 그의 동료들은 슬로바키아 수도의 공항에서 헛되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도착한 도주자는 조금도 서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소부역에서부터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유행이 정착역에 들어선다.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있는 교강한 북한인 무리는 자기들이 외교 단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서서히 예감하기 시작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한 번도 순간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수학 숙제처럼 자기 인생의 매 단계를 주의 깊고 면밀하게 처리했던 냉정한 전략가인 김정렬이 아무 이유 없이 늦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후 6시 30분에 김정렬은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린츠의 작은 아파트 현관문을 활짝 연다. 그는 외투만 벗고 안전을 위해 구두를 벗지 않는다. 누군가 문을 넣고 하고는 즉시 달아나라고 도망자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일이다. 직접 만든 침대에 다리를 쭉 뻗고 눕는다. 이제부터 낯선 이들에게 에밀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게 될 김정렬은 자동 스트로 앞에 있는 체크무늬 조그만 트렁크 사진을 한컷 찍는다. 5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명망이 있고 수많은 훈장을 수여받은 조선인민공화국 군대의 대사 김정렬이었다. 호위사령부 제1국 호위대 제4경비운수부 부단장이었다.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종일을 위해 일하는 특권 있는 구매자였다. 그는 남편이고 장성한 2 아이의 아버지이며 손자 1명의 할아버지이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그는 도망자이며 혼자 살아가야 할 무국적자이다. 뒤로는 건널 수 없는 부서진 다리들이 있고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 그렇지만 에밀은 이 순간 오직 한 가지만 헤아리고 있다. 결코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 정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더 이상 권력자들 앞에서 만세를 외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더 이상 매주 규정된 사비판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더 이상은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소용당할까봐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미동도 하지 않고 그는 침대에 누워있다. 김정렬은 만감에 너무 지쳐있다. 이 순간 그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 그는 자신이 심장이 뛰는 고동소리에 유심히 귀를 기울인다. 놀랍게도 심장 박동은 평안하다.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짐을만 있을 것이다. 노동자 천국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의 가족은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른다. 할아버지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조국이 배신자 가족의 혈족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종종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를 중 한 곳에 처박힌다. 그들이 오는 날인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게 그들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평생 배신자의 가족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고 적절한 교육과 직업에서 배제되고 친구들에게 고립되고 위로 혜택과 충분한 양식 공급이 금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렬은 도주 계획에 단 한 사람도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이 잠적을 평범한 사건처럼 보이게 하려고 철저히 준비했다. 그는 공안관과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산당이 그가 살해되었다고 추측할 때에만 자신이 가족을 독재 정권의 잔악한 탄압에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 사이에 브라티슬라바 공항에 있는 인류신 화물기 주변에서
모든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실종자를 찾고 있다. 날은 어두워졌는데 애교단장 김정률이 흔적은 없다. 빈에 소재한 북한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프라하에 있는 대사관에도 통보를 한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교관들, 항공기 승무원들과 흩어졌던 김정률이 동료들이 몹시 당황하여 공항으로 올 것이다. 말다툼, 핑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대자가 달아났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서 비판적 시선을 받게 될지도 모를 터인데 결코 그럴 리가 없어. 김정일이 부하 직원들은 굳게 확신하고 있다.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고 항상 너무나 정확하고 게다가 매사에 빈틈없는 부단장이 배신을 생각했으리라는 수호의 기미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짐이 모두 비행기 안에 있지 않은가. 그가 애호하던 사건들과 뒤엔 사전, 그 외에도 기념품들도 가득한 사람 크기만한 상자 한 개와 그의 가족들에게 줄 크고 작은 선물들이 있지 않은가. 김정률은 호의를 얻어야 할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북한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안경 닦는 천들과 TV배우 인형들, 이유식 지팡이, 라이터, 볼펜 등 약동을 1년 이상 오스트리아에서 사서 모아놨다. 수색자들 중 그 한 사람이 김정률이 모든 사람들이 눈을 띄게 양복 윗도리 안에 넣어둔 2만 달러를 기억해낸다. 그러니까 다시 수색자들은 나누어 시내로 가서는 일일이 병원을 찾아다니며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경찰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종된 사람이 남아 있을 만한 장소에 관한 작은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러는 사이에 비행기는 벌써 이륙 허가를 받아놓았다. 인류신 하물기는 이제 이륙해야 한다. 김정률이 두 청년은 패닉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비행기를 탄다. 수송기는 밤 10시에 김정률을 태우지 않고 이륙한다. 몇 시간 뒤에 전문 수색대가 빈에 나타난다. 그들은 바리사바 주재 북한이 유럽 비밀 공작 본부에서 오스트리아 연방 수도로 가라고 지령을 받은 비밀 공작원들이다. 즉시 그들은 함께 사업하던 오스트리아인을 찾아간다. 자기 집 현관 앞에 나타난 이 남자들을 이 오스트리아 사업가는 아무와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사복 차림이 점잖은 신사들이라고 해석한다. 그 남자들은 브라티슬라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꾸 되풀이해서 물었다. 며칠 동안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아무런 흔적도 없고 범죄나 도주의 징후도 없다. 모든 관계자들은 이 사건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자 체계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자기들이 구매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경우도 그렇고 배신자와 친밀하다는 의심을 받게 된 김정률이 동료들의 경우도 그렇다. 아무런 성과도 제시할 수 없는 공작원들과 수색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때 갑자기 실종자 김정률이 어떤 범행에 의해 희생되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혹이 마치 사실로 판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과거 체코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과 훨씬 작은 슬로바키아로 쪼개진 이후인 1990년대 초 불안한 변혁기에 슬로바키아의 수도는 증가하는 범죄를 거의 제압하지 못했다. 범죄자 집단들은 서유럽과 지금까지 공산주의였던 동유럽 사이에 새롭게 열린 길을 이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절도 사건이 대량으로 늘어났고 가중한 경매에 시달린 경찰은 대부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바라볼 뿐이었다. 김정률을 찾기 위해 빈에서 도착한 북한 외교관들의 경우처럼 말이다. 그 남자들이 검은 메르체데스 승용차를 브라티슬라바 경찰청 앞에 주차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추 대낮에 경찰과 오리 빠진 외교관들이 보는 가운데 호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것이다.
그것으로서 북한 조사반에게는 범죄가 번번하게 그리고 파렴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도시에서 대자가 치명적인 습격을 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다. 수일간의 수색을 끝낸 북한 공작원들은 빈과 브라티슬라바 사이에서 벌어진 조사를 정결하고는 기동대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바르사바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빈 주재 대사관에는 계속 수색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부분적으로 수년간에 걸친 김정률과의 거래를 끝낸 오스트리아 사업 파트너들과는 1994년 10월 18일 오후에 그가 사라진 이후에는 더 이상 상담을 하지 않았다. 잠적한 사람 자신만이 알고 있다. 평양에 있는 공산당 본부 산하의 익명 높은 인민보안부의 두툼한 서류 가방들 속에는 실종자 김정률과 연관된 모든 세부 사항이 매우 면밀하게 기록될 것이다. 실종자 김정률의 시신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추측컨대 평양에서 그 사건을 미결 처리하도록 그 누구에게도 사지하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으로 실종 15년 동안 지하에서 기막힌 삶을 살고 있었던 북한 최고의 정보요원 김정률의 삶,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 시간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